아까 전에 제명인의 마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에는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의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해당 국회의원이라든지 거기 지역의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대의원을 하게 되는데 그 대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투표할 때 일반 권리당원의 60배에 달하는 막강한 투표력을 지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당원들한테 잘 보이는 것이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는 방식으로 돼버려서 일반 권리당원들이 아유 우리도 똑같이 당비됐는데 왜 대의원들만 저렇게 막중한 투표권을 주느냐라고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의원의 투표 권한을 낮춘다. 그러니까 60배, 그러니까 일반 한 명의 권리당원의 60배에 이뤘던 대의원의 투표권을 20배로 낮춘다. 네. 3분의 1로 줄인다. 이 얘기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우리가 당비내는 당원들이 똑같이 투표하고 1인 1표제 하고 표의 등가성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네. 이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왜 계속 지적이 나왔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됐어요? 개딸당이 됐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조금만 이재명 대표랑 척지면 그냥 가서 쫓아가가지고 테러하고 뭐 문자 욕설 폭탄 뭐 이런 거 협박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의 이제 권리당원들이죠. 대의원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권리당원의 표를 더 강화하게 하다 보니까 이 당이 오히려 개딸들에게 더 좌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냐. 맞아요. 라는 비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당대표가 이낙연도 아니고 이재명이니까. 네. 이재명 하면 개딸이고 그 개딸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니까 이게 자기 당 만들려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상당히 뭐 처음 나온 논란이 아니에요. 이 대의원 제도에 대한 것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기억에도 힘이 김은경 혁신위에 처음에 대의원 제도 건드리겠다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슷한 맥락의 논란인데 사실 이 대의원 제도라는 게 민주당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의원들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러니까 일반 권리당원들보다는 어떤 특정한 선거 국면이라든지 당내에서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전체 당원들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총의를 합하는 어떤 그런 대표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보통 이 대의원을 선정하는 거는 각 그 단위에서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하게 돼요. 그 지역의 책임자들. 저희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그렇지. 그다음에 저쪽에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의원들 몇 명을 할당된 만큼 설정을 해서 중앙당으로 하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선거인부를 만들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선거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맞아요. 대의원들이.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반 권리당원들의 투표와 비교해봤을 때 한 60대 1 정도 가치의 표의 가치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 게 한 20대 1 미만으로 낮추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요 이게 제가 조금 그 전문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이걸 운용할 때 자꾸만 이렇게 레이어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선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대의원을 통한 간접 투표 내지는 뭐 전국위원회에서 투표, 상정위에서 투표 뭐 이런 걸 두는 이유가 이게 결국은 직접 민주주의와 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비판의 대상이 계속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학에서 보면 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단점들 중에 한 가지가 너무나 다수에 의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중후 정치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고대로부터 이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모든 학자들이 우려하는 거였습니다. 중후 정치. 그리스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유명한 학자가 이 정치 체제를 6가지로 구분합니다. 아이고, 3가지. 네, 첫 번째는 왕정, 두 번째는 귀족정, 세 번째가 민주정인데 이것들의 안 좋은 형태까지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이제 매칭을 시키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중후정입니다. 중후정.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사실 그때는 이제 왕정이라고 봤죠. 근데 이게 아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그 왕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만약 폭정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진짜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나마 중간 정도를 그 취하는 민주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가 폭력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상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우리가 심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수기하고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소수가 의결하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지만 전체의 판단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민주적인 설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당이 하고 있는 대의원 제도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건 이게 정면으로 그것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폭정에 그러니까 다수의 폭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저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면 혹은 그냥 따라가면 그것이 옳지 않은 의견이라도 당 전체가 이제 그 의견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인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일단 전당대회에 적용하는 룰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이 이거예요. 아니 이거 전대 내가 다음에 또 당 대표 할 거 아니고 권리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뭘 그렇게 뭐 나쁘다고 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 다 그 곽 위원장이나 저나 사실 다 당직 같은 걸 또 해보면서 뭐 선거 관리나 뭐 기획단이나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당대회 룰은 다른 각종 선거에 준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가 돼버렸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저 되게 많이 비판했었는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하게 준용이 돼요. 당연히. 공직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성격이 다른 전당대회나 공직선거가 완전히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비슷하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비슷해요. 전당대회의 선거 룰이 비슷하게 공천의 룰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당원 단계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준거점이 된다고요. 근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금태섭 의원 날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하는 누군가를 제거하는 수단이 경선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제도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화력 확 몰아주고, 네. 그러니까 팬덤들 화력 확 몰아줘가지고 한 사람 떨어뜨리는 거, 뭐 어차피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문제는 개딸들이 판을 치는 전당대회는 곧 개딸들이 판을 치는 총선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당장 선거에서도 좀 비슷하게 총선에서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비명계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가가지고 벌써부터 뭐 자객 경선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간단하게 안 보는 거죠. 네. 총선 물갈이 신호탄 같은 걸로 저는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저걸 딱 보는데 남양주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는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김한정 의원께서 하여간 분류가 그렇게 되시나 봐요. 당내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비례 첫 번째를 받은 김병주 의원이 이제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도전해보겠다고 지금 두 분이서 막 경선을 하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간단치 않겠구나. 저렇게 권리당원들과 대의원 간의 뭐 표의 가치 비율을 뭐 바꾸는 당원 개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나도 그렇게 봐요.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좀 일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가 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인식 속에는 물론 뭐 국민이 원한다면 내지는 다수가 원한다면 내가 정해진 절차를 위반해서라도 그것을 관철해야 되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예전부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포퓰리즘의 시작인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어떤 국회 통과 절차라든지 여러 논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너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속도를 강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는 이것은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내가 위법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부터 가져왔던 이런 포퓰리스트로서의 이런 관점들이 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여러 강성 지지층들 다수의 어떤 목소리만 있으면 원래 이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결 절차라든지 의견 수렴 절차들을 다 그냥 뭉개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하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시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사민주주의의 형태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다음 기사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물어본 겁니다.
대표님 어디 가서 아마 어떤 의원이었냐면 어떤 의원이 물어봤는데 어디였냐면 그렇지. 일단은 그 비명계들이 이제 이런 거 안 되는 태클을 좀 걸었었던 거죠. 이탄희 의원도 선거제 관련해서 소신 발언했고. 근데 여하튼간에 이게 지금 일부 의원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네. 투표제. 대표님 어디 가세요? 이 선거제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거기 입은 꾹 다물고 대의원제 관련돼서 기자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대답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 막 그러니까 이거지. 해야 되는 말은 안 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오랫동안 논의 있었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선거제 개혁의 진심인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가 여기 용인정인가? 용인정. 용인정 지역구나 이제 출마 안 하겠다. 네. 대신에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완전히 배수진을 쳐버린 거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험지로 가겠다. 나는 인정. 이거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근데 하물며 초선 이탄희 의원도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 대통령 선거 때도 뭐 선거제 개편한다고 본인이 약속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속을 뭐 밥 먹듯이 뒤집는 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또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또 그 키를 쥐고 있는데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이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결정하면 가는 거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 어쩔 수가 없어. 네. 그냥 뭐 법률 그 정족수랑 법률 통과 정족수랑 똑같기 때문에 선거제도도 개편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안 하잖아. 안 하고 싶죠. 지금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지금 대다수가 지금 최근에 이제 21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누더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그 전에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압력을 받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결정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겨우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는 많지만 연동형에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과거의 다수제보다는 좀 합의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지금 살짝은 변화를 시켜놨는데 이걸 다시 뒤로 돌린다고 절대 안 될 일이다. 이탄희 의원도 그런 주장이고요. 지금 정의당도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정당으로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성정당 방지 조항 같은 걸 만든다면 이 제도는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과거보다는 유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면 저 기사는 내려주세요. 그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면 위성정당이 안 만들어져요? 위성정당 방지 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 내에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대안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이라는 거, 정당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위성정당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당을 만들거나 출마하거나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장된 헌법상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담인권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명시적으로 선거법 내에 넣는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불체포특권 포기처럼 이거를 법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까 민주당은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한다라는 거야. 당론으로. 그런 것처럼 위성정당을 민주당은 저번처럼 그러니까 저번에 안 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합니다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난받았잖아요. 이탄희 의원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도를 만약 유지하는 경우에 민주당이 만약에 또 위성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이번엔 진짜 국민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이제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만 하면 어떻게 될 건데? 36석인가 뺏긴다면서요. 그러니까 비례 1위가 이제 국민의힘이 되고 민주당은 거의 한 석도 못 얻게 되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크게 승리한다라고 본다면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딱 나오고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어떡하지? 그렇다고 지금 이거 다시 다 돌리자 그러니 욕먹을 것 같고 이거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면서 위성정당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만 뒤통수 맞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우리 당에서는 지금 병립형으로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주장은 타당해요? 저는 사실은 지금 비율로 봐서는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러 가지 제가 누더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결국 지향하고 있는 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니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지역구 의석의 총 의석 가치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동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한국의 병립형은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이게 연동형이 잘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례성의 강화.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찍은 만큼 의석이 되는 이런 것들 비례성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가 거의 지역 의석만큼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캡이나 뭐 이런 연동률 이런 거 적용하면 안 돼요. 그냥 100% 연동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석수 자체를 아예 그냥 정당 투표율로 산정해버리는 이런 이제 포뮬라를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설프게 하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다. 오히려 이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자체를 복잡하게 만드는 단점만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아싸리 이렇게 이것저것 막 고민해가지고 할 바에야 아예 돌아갔다가 전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합의제적인 방향으로 가는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세트들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애매하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도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가 나와요. 아까 전에 우리가 조추송의 신당이 이야기 나왔지만은 이게 당이 말하자면은 개딸들로 장악이 되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도 슬슬 몸을 좀 푸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얼마 전에 직격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기사 좀만 내려주세요. 기사 좀 볼게요. 네, 조금 더 밑에 내려오시죠. 여러 갈래 모색하고 있다. 조금 더 위에. 예. 여러 갈래 모색이 있다. 요거 진짜 이낙연 같은 대답이야. 네, 잘하시잖아요. 이런 거 원래 잘하세요. 진짜 이낙연 같은 대답이야. 거기 보면은 또 우리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원칙과 상식에도 해당한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과 뭔가 같이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인터뷰 맨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전우들의 시체에 위해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공천 학살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했다 할 수 없다. 내가 뭐라도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빡 꽂은 건데 진짜 세게 꽂은 거야 저거. 전우들의 시체에 위해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야,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죠. 내 새끼들 죽이면 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 약간 이런 가장 이낙연다운 표현으로. 근데 메시지는 멋있긴 한데. 잘하시잖아요. 레토릭 좋아요 원래. 레토릭이 좋아. 네. 레토릭 좋아. 원래 그렇죠. 그래서 신당 창당을 시사를 했습니다. 안 될 겁니다. 근데 동력이 없어 보이죠. 안 될 겁니다. 왜 안 된다고 보세요? 저는 동력도 동력인데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지금 민주당 내 주류에서 세우고 있는 전략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아까 전에 김진수 위원장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랄지 최근에 이제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꽃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경합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한다는 것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절대 일부 내지는 대다수의 지금 당내 구성이 탈당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아하. 끝까지 잡아둘 것이다. 이거 방식이 간단해요. 경선에 참여시키면 됩니다. 자, 민주당의 경선에 이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공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 후보까지 등록해서 경선까지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 경선에 떨어지면 다른 당에 가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지. 이거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무소속 출마밖에.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지금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소속 연대 같은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 신당 창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저 얘기는 사전에 경선 자체에 아예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네. 근데 민주당은 경선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정도로는 여지를 계속 열어둘 거예요. 근데 물밑에서는 절대 비명계원들이 경선에서 이길 수 없는 판을 설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어준이 하고 있는 게 그렇고 지금 저 당원당 개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재밌네. 기본적으로 이탈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경선까지 비명계를 다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재밌네. 경선 단계에서 학살하겠죠. 그러면 저런 시도들은 현실화되기가 어려워요. 재밌네요. 그 전에 우리 저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챗 한번 볼게요. 아이어른님께서 도나스 김재섭 위원장님 남양주의 맹주 곽관영 위원장님 두 분의 설명 감사합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오늘 진짜 짜임새 있게 준비 잘하셨네요. 대단하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곽관영 위원장님은 정치학 교수님이라 그러는지 설명하기 신뢰가 갑니다. 저 같은 촌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깊은 내용이네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분 모두 이번 총선에서 화이팅! 곽관용 위원장님 오늘 슈트 너무 멋져요. 이 저희도. 형은 거의 이거 피부예요, 피부. 항상 정장만 입고 다니고 머리는 레고고 머리는 레고고 이거는 정장은 피부고. 예.
근데 예의입니다. 시청자들을 위한 예의. 근데 그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좀 편하게 늘 입는 잘 어울려요. 때문에 이런 게 또. 저는 이제 라디오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종편 방송에서는 이게 자켓을 입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이요, 법. 거기에 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방송이니까 그래도 자켓은 입던데 예전에 김재섭 비대위원 할 때 생각해 보면요. 아, 저 반팔 입고 갔어요. 네, 사실은 뭐 방송에서 그 정도 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예. 반바지 입고선 최고위원회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맞아요. 저 반바지도 입고 반팔도 입고 제정신인가 싶었죠. 네. 김재섭 위원장님 오늘 아침 패션 너무 좋았다고. 아, 오늘 그건 이제 종편용 자켓. 체크 자켓 그거? 목 뒤에 체크 자켓. 맞아, 차에 맞아요. 갖고 다니는 거 있습니다. 네. 네. 최소한의 예의는 차리고 있다. 그럼요. 네. 그 정도는 제가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다음 그 주제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 요것도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어요. 골치 아픈 주제. 우리 얘기? 네, 우리 얘기. 자,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부터 보고 이야기할게요. 인유한 위원장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이준석 도덕 없는 건 부모 잘못이라는 이준석 대표 표현대로 패드립이었죠. 그 패드립에 사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발언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좀 걱정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이가 또 이렇게 동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러고 있죠 지금. 네, 왜냐면은 이게 약간 쉴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하는 건 약간 그 금도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과는 했어요. 저는 빨리 사과한 거 잘했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지금 자맹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외부 일정 안 하신대요. 그래서 자숙 모드로 그 사과를 하시고 나서 자숙 모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유한 위원장께서 처음에는 발언하시는 게 조금 저희가 듣기에 뭐랄까 일반적인 정치 문법이 아니어가지고 맞아. 좀 산뜻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불출마 압박을 한다든지 중진에 대한 뭐 이런 갈등들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표현을 즉각 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켰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아슬아슬한 측면들 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맞아. 해명을 하시고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본의가 아니라 사과한다 이러면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자꾸 뭐 패드립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가족을 건들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우리 당에서 그리고 우리 당의 이제 주요 인사들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 아주 뭐랄까 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물리적인 나이가 젊고 뭐 많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당 대표를 지내신 인사예요. 끝이 안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신당 탈당을 뭐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느니 마느니 뭐 그러고 있어서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당에서 민주적으로 이제 선출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깎아내리는 것 자체가 제 얼굴에 침 뱉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저도 밖에서 이제 우리가 여의도에서 밥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준석 전 대표를 밖에서 이준석 대표 이렇게 부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준석이 뭐 이렇게 부르죠. 맞아. 우리도 많이 뭐 지역 동네 다니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 야, 준석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정치인으로서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친근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당의 주요 인사였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라는 측면 때문에도 더 이제 인 위원장께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는 내려주시고요. 근데 저도 사실 많이 그래요. 이제 웃긴 게 저희도 뭐 저도 어제 김장 행사니 뭐니 이런 것들 많이 했지만은 앞에서는 저희가 어리긴 해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다 위원장님하고 다 존대를 하시고 그렇죠, 다 예우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저 재섭이랑 내랑 가까워. 재섭이가 뭐 누구 뭐 어떻게 나 재섭이네 엄마도 알고. 뭐 사적으로는 나쁜 거 아니에요. 아빠도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3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을 나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 앞에서는 어려워하더라도 바깥에서는 그래도 뭐 김재섭이랑 친해하면서 제 한마디 더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 나쁜 소리를 하시지도 않아요. 보면 재섭이랑 친한데. 그거 좋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전직 당 대표였다라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당원들의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에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그 뭐 준석이 이걸 공식 속삭여서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양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뭐 크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그래도 대화를 해보겠다고 손을 내밀었고 콘서트장까지 내려가가지고 우리 대화해 봅시다. 심지어 뭐 내가 나이는 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인식을 보였던 게 아니거든요. 속상해서 내가 나이는 더 많지만 한 수 배우겠습니다. 막 이런 자세였단 말이에요. 그랬어.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서울로 올라가십시오. 환장 거기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러면서 상처를 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께서는 하여간 참다 폭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인유한 위원장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 발언의 맥락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인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공식 석상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 당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언어에 익숙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편하게 말씀하신다는 게 자꾸 부모에게 근데 이게 맥락이 있죠. 예전에 이준석 대표 연락 안 되니까 아버님한테 전화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식 자체가 집 나간 학생들 가출한 학생 잡아온 느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또 총선 기획 다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 좀 기사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청년 가산점 관련된 내용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35세 이하는 더 많이 주고 이게 이제 기사에 나왔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도 되게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저희 당원 당규 기준으로 45세까지가 청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45세면 이게 극단적인 형태로 말해서 24살에 장가가가지고 아기 낳았으면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다 그 청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 그렇죠. 같은 세대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45살인 누군가와 그 다음에 20살 이제 막 대학 들어온 친구가 우리는 청년위원회 하면서 우리 형 동생하면 잘 지내보자. 너무 웃겨. 조금 어색하죠.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 당이 너무 말하자면은 좀 나이가 들어 있어요. 그 많이 젊어진 건데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45세가 여전히 애취급 받고 있다. 그거 저희는 어떻겠어요? 아직 30대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맥락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당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희가 당무 감사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보고 조금 더 얘기 나눠볼게요. 무시무시한 얘기다. 용태 혁신안에 당무 감사 컷오프 부담 확 늘어난 국힘 공관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조직이제 저희 뭐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이 있겠지만 가장 지금 눈에 띄는 조직이라고 하면 혁신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선기획단이라고 해서 총선에 관한 대대적인 룰 세팅을 하는 위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재영입위도 있죠. 인재영입위원회는 아직 활동이 적극적이진 않으니까 거기 이제 빼고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안들을 수용해서 결과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인 공관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안을 만드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각각의 후보들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당협위원장들이 얼만큼 당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지역 관리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당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당무감사를 했는데 49개 지역구를 잘라버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22.5%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숫자가 이제 나와서 돼버린 건데 조금 내려가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누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하위 22.5% 들어갈지 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지금 보니까 전체에 205개인가의 지역구가 있었는데 있네요.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당무위가 253개 중에 사고당협 39개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8월 말에 임명된 10곳도 제외하고 그러니까 결국 204개 중에서 46개의 당협에 문제 있다고 판단이 날려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하위. 물론 공관위에 권고를 하는 거라서 공관위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지금 46개의 당협은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전체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예전에 보면 총선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은 총선 한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사실 아주 붙어 있는 건데 조금 이전에 만약에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더라면 이거 가지고 아예 당협 물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당 당협위원장들 아예 사퇴시켜버리는,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경우입니다. 당무감사 결과를 통해서 사회협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갈지, 그러니까 아예 당협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아예 공천 신청도 하기 전에 아예 잘라버리거나 혹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거를 그냥 최고위가 결정하지 않고 그냥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비율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천 신청을 할 때 평가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당무감사 내지는 뭐 면접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뭐 대통령이랑 안 친하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 평가 기준을 가지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때 지금 이 하위 22%에 해당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프로포션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공천받기 어렵게 만드는 아예 그렇죠. 그냥 장애요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모션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모티베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내에선 누가 1등을 했고 원에선 누가 1등을 했고 이 정도만 지금 발표를 했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리스트를 이거 일각에서는 되게 이제 뭐랄까 그 살생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리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는 사실은 아직은 이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깨알 정보는 저희가 원내외로 각각 1등을 발표했는데 원외 1등은 나경원 전 대표였고요. 원외 1등은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배현진은 원래 지난번에 2등 했었는데 이번 1등 된 거예요. 진짜 잘하나 봐. 그러게.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나경원 대표 1등하는 건 난 솔직히 좀, 나경원 대표께서 원외라고 보기에는 웬만한 원내 의원보다도 지역에서 사선이신데 이라서,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길 수 없다. 나경원 대표는 진짜 약간 당 안에서 뭐 비호감도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 안에서 그래도 보수 지지층에게는 동작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상한 게, 전 동네마다 가면서 이제 동료 당협위원장이 있으니까 우린 다 보지. 현수막을 보거든요. 우린 다 보지. 근데 이상한 게 있어. 현수막만 보면 약간 기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현수막의 포스.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다 똑같이 현수막 거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도봉도 괜찮은 편이에요. 도봉 가보면 현수막 보면 확실히 저 약간 좀 정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1등 했다는 배현진 의원 지역구에 가서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보거나 나경원 대표의 어떤 그러니까 활동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현수막을 보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 당무감사라는 평가에 있어서 좀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뭐 열심히 준비는 했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기사는 내려주시고요. 잘리지 말아야 할 텐데. 네, 저희 뭐 잘리기 하겠어요. 저희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와 수다의 고정 패널인데 잘리기 하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 뭐 일단은 지금 수도권 분위기가 간단치는 않아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많이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만, 여하튼 지금 국민의힘이 못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당원분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끝까지 좀 지지를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거에 걸맞는 이야기들을 할 거니까, 또 모습도 보여드릴 거니까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자 대통령실의 고발 요정. 고발 요정. 김건희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주당 의혹 제기를 방어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줄리 의혹, 김건희 특검법의 맹점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낱낱이 밝혀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돼 채널 고정. 재밌겠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